이번에 파월 의장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조금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과거에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고용이 약화되는 건 나도 두렵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해야 되겠어. 물가 목표제, 유연한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얘기해 둘 테니까 그 숙제는 다음 의장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할 거야. 내 책임은 여기서 끝이야. 라고 끝낸 거에 불과하다. 시장은 지금은 속도적으로 완만하게 기대를 하다가 이제 내년도 초반이 되면은 급진적으로 기대감이 더 급부상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KB은행 WM 수석 이코노미스트 유신익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신입니다. 박사님, 간밤 새벽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이 좀 안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일단 잭슨홀 미팅 어떤 이야기가 좀 있었나요? 제가 일전에 한번 다른 이제 여러 이제 채널 통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파월은 이번에 발표하고 나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리고 음, 본인도 별로 할 말이 없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매파적 그리고 금리 인상 그래서 다시 패닉에 쌓일 위험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표출이 됐다라는 음, 거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파월 의장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조금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 이번에 그가 시사해준 얘기는 그냥 다음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과거에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이 약화되는 건 나도 두렵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음, 그동안 얘기했던 관세발, 인플레이션 위험, 여러 가지 물가 불확실성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난 모르겠어. 그냥 유연한 물가 목표제, 유연한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얘기해 둘 테니까 그 숙제는 다음 의장하고 이제 계속 연준 인사들이 계속 선임이 되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할 거야. 내 책임은 여기서 끝이야. 라고 끝낸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금리 인하는 가능하고요. 9월에. 추후에도 추가 인하 1, 2회, 그러니까 연말까지 2, 3회죠, 총 앞으로. 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어, 내년도에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이 오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미셸 보우만이 파월 의장을 저격을 했죠. 아주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기회의 이익을 상실했다. 한마디로 내릴 때 안 내려가지고 지금 다 망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내년 초반에 돼서는 결국에는 차기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와 정부의 통화 정책에 맞춰서 같이 좀 순환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은 속도적으로 완만하게 기대를 하다가 이제 내년도 초반이 되면은 급진적으로 기대감이 더 급부상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음, 이 내용을 좀 촘촘히 보셔야 돼요. 이번 코멘트에서. 음, 파월장이 고용 얘기를 했고 고용 때문에 결국에 금리나 시사했다. 이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이번 잭슨홀 미팅이 사실상 시장에 무의미했는지 큰 어, 시사점을 안 줬는지 내용을 좀 세세하게 좀 살펴보실게요. 첫 번째, 이 PT브 자료를 보시면은 변화된 경제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계속 언급된 얘기죠. 관세 인상이 됐고 세금 감면 연장이 나왔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재정 지출이나 규제 정책들을 막 변화를 시켰다. 그래서 경제 환경이 변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일자리 성장 둔화. 음, 일자리 둔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로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보시면 일자리 둔화가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자리 둔화를 얘기하면서 최근에 3개월간 16만 8천 고용 증가가 16만 8천 건에서 감소로 전환이 되고 있고 감소하고 있고 5월, 6월 고용 건수도 하향 조정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신호다. 지금 민간 주요 산업 부분하고 주정부, 지방정부에서 고용, 특히 교육 부분에서 고용 증가 둔화가, 그러니까 아직은 증가세이긴 한데 둔화가 이제 세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현재 상태에서 노동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파월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균형은 아직은 있다. 균형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균형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마지노 선상, 거기서는 이제 BEP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마지노에 근접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음, 여기서 만약에 마지노를 깨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이 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때는 해고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고용이 사실 굉장히 열악해졌다.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해졌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한 상황인 겁니다. 자인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물가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약간 톤이 사실은 낮아졌어요. 제가 이제 물가가 지금 관세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세지 않다. PPI가 올라간 게 이게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대로 그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 인플레가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이지만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아. 근데 일부 지역에서 관세로 인해서 가격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다. 일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월은 상반기에 뭐냐면 이게 나중에 시차를 두고서 시차 지연적으로 폭발적으로 물가 상승의 압력을 굉장히 강화시킬 거다라고 하면서 불확실성을 굉장히 크게 언급을 했었어요, 계속. 근데 음, 이번에는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언급과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 일부 관세 인상으로 해서 일부 상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톤다운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사실을 감춘 거냐? 그게 아니죠. 팩트입니다, 팩트. 참고로 요번에 PPI 요 자료를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PPI가 이번에 올라갔잖아요. PPI에서 최종 소비재 쪽하고 최종 이제 서비스 쪽이 있습니다. 근데 최종 서비스 쪽을 보시면은 트레이드, 바로 미국 내에서 도매상들이 교역 운수를 하는 거예요. 교역 거래를 하는 거예요. 교역 거래를 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2%가 뛰었어요. 빨간색 아래쪽 보이시죠?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앤드 웨어하우징, 이거는 운수 창고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을 쟁겨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이 지난달엔 마이너스 0.8인데 이번에 1.0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진짜 운수 창고 도매상들이 지금 뭔가 물건이 쇼티지 될까봐 막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인들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러려면요, 그런 쇼티지, 공급발 쇼티지가 오려면요, 그 관련되는 분야의 채용 건수가 급진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예전에 서비스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도 고용하고 시장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네. 고용 상황을 보시면 홀세일 트레이드는 요 맨 오른쪽을 보시면 마이너스 7천, 1000단인데 마이너스 7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트레이드 분야에서 서비스 부분에서 홀세일 트레이드 부분, 이제 도매상들의 이제 그런 거래 운송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에서는 채용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하고 운수창고, 웨어하우징 부분은 고용이 좀 늘긴 늘었는데 아주 소폭 는 정도. 거의 이제 3천 건 정도죠. 이 정도 느는 거에 이제 불과했다. 이 현재 상황은 물가에 대해서 불안정성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부분들이 많지 사실은 전반적으로 가진 않는다. 그러면은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했던 얘기들이 너무 많았고 시장이 경계하고 위험했던 게 그거잖아요. 파월 의장이 계속 매파적이기를 하고 PPI까지 높게 나오니까 맞아요.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굉장히 세게 할 수 있는, 인하가 시작됐는데 오히려 금리 인상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도 부각이 되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모두 다 낮아지게 되고 나스닥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맞아요. 비트코인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음, 유동성과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싹 사라짐과 동시에 공포가 밀려온 거죠. 근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를 확인해 준 이런 이제 시장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목사님,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PPI 지수가 확 튀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8월 주가 급락설, 막 이렇게 공포에 네. 스태그플레이션설이 왔는데, 요게 저희가 사실은 그냥 보이는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치만 봐서 그렇지 세부적으로 그 내역을 봤을 때는 전혀 그냥 일시적으로 튄 게 맞다라고 해서 또 한 달 내내 그 얘기를 미리 하셨던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그렇죠. 별거 아니란 건 아니지만 물결 파도가 와요. 파도가 오는데 음, 이 파도가 잠깐 이렇게 왔다가 잠깐 이제 여러 가지 그 뭐냐 우리 파도 바람 많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음, 바다 지역 가면은 이제 그냥 폭풍우가 없어도 갑자기 막 파도가 확 세게 칠 때가 있거든. 그건 무서워요. 근데 그 파도가 음, 잠깐 왔다 가는 거냐 아니면 폭풍우 헤일이 와가지고 완전히 음, 도시를 덮칠 정도로 완전히 쓰나미처럼 완전히 뒤엎는 거냐. 이거를 봤을 땐 전자라는 거죠. 이 잠깐이라는 건 1, 2개월 정도는 이런 부분, 서비스 부분의 가격들이 PPI와 연관되는 홀세일즈 쪽 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웨어하우싱 쪽이 올라 있을 순 있어요. 근데 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쟁겨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운수 창고업은 뭐냐면 물건을 갖다가 이동해가지고 창고에다가 보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 창고에다 보관하는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 그쵸. 가격이 올랐어요. PPI가 7월 달에 실제로. 근데 그게 음, 만약에 진짜 와 너무나 사람들이 물건이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수입도 잘 안 하고 물건이 부족해지니까 그거를 쟁겨놓기 시작한대. 그러면은
야, 온수 창고 하는 이제 김모 씨 아저씨가 얘기를 하세요. 아, 이러면은, 야, 온수 창고 이거 지금 여기저기서 오도 오니까 사람을 좀 많이 뽑아야 되겠는 걸? 지금 홍길동이 혼자서 지금 창고 저거 운송하고 창고에다가 물건 적재 싣고 그다음에 물건 쌓고 이게 부족해. 그러니까 사람 더 뽑아야 돼. 이게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뽑는 수요는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실제로 요게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인플레이션 올 때는 사람을 실제 엄청나게 뽑았다. 그렇죠. 22년, 23년도에 엄청나게 뽑았죠. 아, 근데 그러다가 뽑았는데도 나중에는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 지경이 오니까 노동시장 과열까지 왔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필요로 하면서까지는 아니고 가격이 그전에는 안 좋았다가 가격이 지금 잠깐 뛰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뭐 뒤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이제 뒷부분에 이제 미국의 지금 수입이 어떻게 돼가는지 데이터로 보여드릴 텐데 지금 네. 관세발 그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실은 파월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베센트는 이게 일시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누구의 말이 맞을까? 물론 100%는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비중으로 베센트의 지금까지의 상황, 베센트의 말이 맞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파월은 오히려 대중과 민간 소비자들이나 민간 기업인들한테 계속 불안 심리를 계속 더 크게 만들어준 것에 불과해요. 오히려 위험 심리를 더 크게 만들어준 거죠. 어디에서 보이느냐? 그렇게 PPI가 올라갈 정도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정도로 미국이 수입이 지금 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관세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 방침이에요. 관세가 부과되면은 아주 쉬운 예로 그냥 카카오 택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카카오 택시 서비스 갑자기 수수료율이 확 뛰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하죠? 첫 번째. 이게 수수료까지 비싸졌으니까 택시 요금 비싸졌으니까 이제 택시 서비스가 더 고급스러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서비스 좋은 서비스 받고 싶어. 처음엔 그래요. 네. 근데 가다가 그게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이 그렇게 빨리 됩니까? 상식적으로 택시가 바뀌지도 않고 차가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에다 그렇다고 안마기를 넣을 수도 없잖아요. 자동차 안에다가.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거 가격만 비싸고 예전하고 달라진 건 없고 서비스는 똑같고 그러면 택시를 안 타기 시작해요. 그쵸.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이 그거예요. 관세가 올라가고 올라갈 위험성이 있다. 특히 파월장에 그런 것들이 물가 불확실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쟁겨놓고 있고 사재기를 하고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수요는 많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예 수입을 덜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을 안 하기 시작해요. 관세가 이렇게 비싸서 물건값이 비싸니까 차라리 수입을 하지 말자. 이 뒤에 데이터를 이제 상세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번에 파월 의장이 뭘 얘기하냐면은 페드의 정책 금리가 현재 상태는 중립금리, 그들이 얘기한 중립금리는 3% 초중반대예요. 대략 3% 중반대 3.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금리는 그 기준 이제 중립금리는 장기 평균화될 수 있는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수렴한다. 거기가 기준점이다. 근데 거기가 3.5 정도니까 이제 100bp 정도만 남았다. 내릴 수 있는 게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내릴 폭이 100bp밖에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위에 이제 단서를 달죠.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이 너무 제한적, 이제 컨트릭트, 뭔가 이제 좀 빡빡하다. 이제 통화 정책 자체가 너무 이제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으로는 경제 구조를 보면서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서 단순히 숫자만 보지 않고 구조를 보면서 통화 정책 방향성 프레임도 바뀌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요. 자신이 스스로 과거에 말했던 자기의 논리, 고용이 하향 조정이 되고 하향이 너무 크게 되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비컷을 했었죠. 24년도에. 네. 그래서 고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고용에 입각해서 금리 정책을 하겠다라고 작년도에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던 작년의 자기 논리와 최근에 말했던 자기의 논리, 파월 의장은 계속 물가 불확실성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간 부각될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화 정책 함부로 하면 안 돼. 금리 함부로 내리면 안 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상충되고 모순된다는 얘기예요. 중립금리가 높다는 거는 뭐냐면 3.5라는 건 뭐냐면 물가 압력이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경제 구조 변화에 입각해서 금리 정책을 해야 돼. 되게 어렵게 말하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옛날에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실업률이 서서히 올라오고 고용이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이 작년보다 크게 하향 조정되잖아.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아지잖아. 그러면 이럴 때는 보통
물가가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아무리 관세가 있어도. 근데 음. 물가가 여전히 불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불안한데 이게 그런 상황에서는 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때는 고용이 좋고 물가가 떨어질 때는 고용이 안 좋고 이런데 지금 고용이 안 좋은데 물가는 조금 높은 상태에서 좀 위험해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은 뭔가 선택하기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통화 정책을 앞으로 변화하겠다. 프레임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방식을 갖다가 변화하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죠. ELB 금리의 유효 하한선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필립스 곡선 아시나요? 여러분들 필립스 곡선 되게 간단합니다. 실업률과 그다음에 물가는 반비례 관계죠. 그렇죠? 왜냐면 실업률이 낮을 때는 시장이 막 고용이 좋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맞아요. 수가 물가는 높죠. 높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업률이 높을 때 경제가 안 좋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물가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떨어져 있겠죠. 그렇게 필리스 곡선에 근거해서 양쪽 실업률, 고용시장하고 그다음에 물가 요거를 다 고려해서 어떤 유효화 하한선의 범위를 갖다가 뽑아내요. 그 범위를 두 가지를 가지고서 뽑아내는데 고용하고 물가를 가지고 뽑아내는데 그 하한선에 그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서 지금은 2% 물가 기준에서는 지금 고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물가를 금리를 내려야 돼. 뭐 이런 이제 양쪽을 다 고려하면서 나타내는 그런 정책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금리의 유효 한선을 폐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2% 물가 목표제도 이제는 공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파월 의장도 겪어보지 못했던 고용이 안 좋아도 물가는 약간 높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물가가 낮아도 고용이 쉽게 말하면은 고용이 좀 계속 안 좋은 상황들. 물가가 낮으면 고용이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가가 낮으면서도 고용이 좋은 상황들. 이걸 이제 보통 골디락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음.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로 이렇게 반비례였던 관계들이 이제는 깨질 수 있다라는 거를 다 포석에 연 거죠. 그러면서 2% 물가 목표제만은 이렇게 고수하진 않을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그때 대응을 하겠다. 이게 그럼 결론적으로 뭐 말은 많은데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좀 유연하게 오르고 내리고 하겠다. 뭐 요 정도로 요약되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아. 그러니까 장기 금리에 대한 평균, 우리가 어느 점을 향해서 장기적으로 금리를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까지 계속 가는 그런 정책은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후행적으로 데이터가 어차피 고용이 안 좋아도 물가는 높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고용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은 금리 내리고 그리고 이번 달에 만약에 고용이 조금 올라갔는데 물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여요. 그러면은 지금은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어. 이게 어떤 사이클을 타고서 금리 인하 때는 계속 내려가는 패턴이 아니라 그냥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금리를 내렸다 올렸다 그 사이클 한 방향으로 계속 가지 않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가 여러 우리 연준 의장을 겪어봤지만 통화정책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쵸. 파월 의장도 기존에 말했던 게 뭐냐면 금리는 통화정책 금리는 높여놓은 상태였고 23년도까지 많이 높여놨죠. 24년도에 뭘 얘기하냐면 금리가 낮출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는 바로 낮춰야 된다. 안 그러면 경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신용경색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랑 이번에 물가 목표제를 방향성을 전환한다는 얘기는 일맥상통하나요? 틀리나요? 이게 모순되는 얘기 같은데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얘기랑 자기가 로직상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상 다 꼬여 있는 상황에서 잭슨홀 미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선명한 결론은 딱 하나 있죠. 고용은 너무 안 좋잖아요, 최근에. 이게 조금만 데미지가 오면은 고용 약화와 경기 침체가 같이 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한 그 단서 하나. 그것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야.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쓰던 금리 정책 방향성, 필립스 곡선에 맞춰서 금리 정책 결정하는 거,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 금리제까지 쭉 끌고 가는 거, 그거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그 다음 숙제들은 차기 의장과 차기 인사들이, 주요 인사들이 결정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동안 이런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 어떤 스탠스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게 기조가 쭉 하락으로 간다는 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파월 의장이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인하 기조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 임기를 마무리하는 뭐 그런 차리 좀 듣고 보니까 약간 김 빠진 느낌도 듭니다, 네, 박사님. 그게 맞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강조해 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제 기준 데이터로 보면 이제 서비스 쪽 관세는 상품에 매겨져요. 근데 상품은 물가가 그렇게 안 올라요. 아이러니하게도 중고차 가격은 오르지만 신차 가격은 안 올라요. 왜냐면 상품에다 관세를 매기면은 구리, 철, 알루미늄 관세 매겨가지고 비싸게 사오면은 이제 새로운 차 만들 때 이 비싸지겠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신차가 올라야 되잖아요. 신차는 오르질 네. 않습니다. 왜 안 오를까요? 중고차는 오르는데 왜 안 오를까요? 신차 안 사는 거예요. 아예 안 산다. 아예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소비자들은 굉장히 탄력적이고 굉장히 발빠르지만 그리고 또 한편은 굉장히 집단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음. 만약에 지금 가격이 비쌀 것 같고 앞으로도 비쌀 것 같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사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사거든요. 근데 안 사요. 안 사고 뭘 하냐면은 이제 아예 소비를 딱 끊어버려요. 사던 품목들을 끊어버려요. 그게 트럼프 일기 때는 서서히 나타났거든요. 2년 동안에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몇 개월 만에 나타나는 겁니다. 즉, 이거를 뭐냐면은 미국 소비자들은 이거 자체를 사실은 정부가 매기는 세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사실상 이 정부 세금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 우리 조세 저항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좀 유식한 얘기지만. 네. 나는 예전에 자동차가 1,000만 원짜리였는데 이게 관세 붙고 알루미늄 뭐 부속품 이런 거 비싸져가지고 수입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1,300만이 됐어. 픽업 트럭이 갑자기 1,300만이 됐어. 난 그러면 안 살래. 안 사고 그냥 차라리 이미 가격이 형성돼 있고 그래도 가격이 올라봤자 신차 대비해서 반 가격밖에 안 되는 중고차 시장 가가지고 중고차 살래.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은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데이터상으로 보면 물가의 불안정성이 서비스 부분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음. 특히 트레이드나 이제 PPI 관련되는 웨어하우징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들이 불안정성을 자꾸 야기를 시키고 자꾸 주목을 시키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 수 있어서 그래서 가격이 약간 변동할 수는 있지만 물가의 트렌드가 팔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다. 잠시 올랐다가 또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데이터의 특성과 그다음에 이미 지금 차기 연준 의장 11명에 대한 면접 이제 후보 면접이 시작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주요 인사들도 지금 매파 발언에서 약간씩 다 비둘기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정부 스탠스에 좀 맞춰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통화 정책이 지금 굉장히 실패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미셸 보우만 역시도 기회의 이익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 이런 걸 보면 앞으로 남은 이제 연말까지의 그 FOMC에서 이제 9월 지나고 나면 이제 두 차례 이제 남게 되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9회 정도도 열려 있다. 그러니까 추가 2회라고 한다면 이제 3회까지도 열려 있다. 물가 자체가 완만하게 떨어지고 고용이 식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분히 열려 있다. 다만 이번에 파월 의장이 제시한 거는 9월 이나는 확실하다라는 신호이지만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까지는 다 얘기해 주지 못했다. 그래서 한 번에 금리가 확 떨어지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반등하는 거는 약간 조정에 되돌림이 있을 수 있다. 흥분해서는 안 된다. 서서히 가는 것을 확인하자. 이런 이제 판단입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 주식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뭐 부동산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앞으로 그럼 25년 하반기, 26년 상반기 어떤 형태의 좀 투자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는지 박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